히카루는 과거 지하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지저왕국 이가모 가문의 후계자로 이가모 가문을 재건시켜준다는 약속을 대가로 지저왕 제바의 부하가 되었다. 폐호전적이고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며 제국군 사령관인 지저의 사령 바라바와는 공을 다투는 등 견원지간이다. 동생인 이하루 공주가 지상인 타케루와 눈이 맞아서 제국을 배신하여 제바와 가신들의 의심을 받게 되자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를 직접 처형하려고 했다. 제국의 주요 전선 지휘관의 하나로서 검술과 체술이 뛰어나며 강력한 마력도 겸비하고 있다. 중반에서 이가무가 해수호신 이가무용을 손에 넣어 파업하고 마스크맨을 괴롭히지만 타케루의 설득과 무술 스승이었던 스테수 고다이 도그라의 죽음, 충실한 부하인 후민의 죽음, 그리고 제바의 정체가 가문의 숙적인 미사알 도그라의 자식이자 지제수이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부하를 버리는 말로 이용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가문의 원수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정체가 탄로난 제바가 신하들을 버릴 때 망연자실하지만 원수로 여겼던 타케루의 구원을 받고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는 추부를 배신한다. 최종 결전에서는 여동생 이하루와 함께 암흑입자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전 후 왕족의 주의를 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승려가 되어 순례 여행을 떠난다. 또도리 폭마 야미마루는 폭마대제라군의 황금사과를 누리기도 하며 터보레인저는 자신이 쓰러뜨려야 한다며 폭마 백족이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터보레인저를 몇 번 도와준 적도 있다. 전학을 온 순간부터 터보레인저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터보레인저들에게 도전을 해서 야미마루와 터보레인저 양쪽 모두 변신하지 않은 상태로 싸웠고 야미마루는 5대1로 싸워서 모두 이긴다. 박지훈 34와 과거가 밝혀졌는데 2만 년 전 인간과 폭마 사이의 혼혈이란 이유로 인간들과 폭마들 양쪽 모두한테 멸시를 당했었다. 한 번은 배가 고파서 인간들의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도 인간들이 그걸 보고 마치 자기들을 해치려 했다는 식으로 나오며 공격을 했고 야미마루는 억울해하며 폭마 쪽으로 도망쳤지만 폭마들한테도 경멸을 당했고 이로 인해 양쪽을 피해다니며 끝없이 도망다녀야 했다.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강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으며 세계를 정복해 두 종족을 지배하려 한다. 이후에 폭마 간부로서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그치지 않고 라군에게까지 반역하여 폭마 백족의 권력을 잠시 손에 넣기도 했다. 야미마루의 부모는 누구인지 어느 쪽이 폭마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극중에서 암시되는 떠돌이 폭마들의 탄생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황상 둘은 히리카의 경우처럼 종족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해서 그를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야미마루의 과거의 상에서 같이 다니는 어두운 검이 폭마를 제외하고는 혼자였던 걸 보면 어느 시점에서 둘 다 죽은 걸로 보이는데 인간 혹은 폭마 백족에게 살해 당했거나 학교마다 고생하다가 그 영향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떠돌이 폭마인 키리카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각성이후 계속 함께 행동했고 후반에 키리카가 떠돌이 폭마의 진정한 탄생 과정이 바로 사랑이며 두 종족의 지배자가 아닌 공존의 가교가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자 자신들이 이루기로 한 목적을 상기시키며 다그친다. 또한 결국 키리카가 야미마루의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미안해하자 혼자라도 싸우겠다며 돌아섰고 이후 괘씸한 키리카가 그의 증오를 안타까워하자 닥쳐라 배신자라며 때리지만 그 이상 해치지 않았다. 마지막에 폭마성에서 싸우면서도 키리카에게 구원 요청을 보냈고 터보레인저나 야마구치 미사 선생의 설득에도 폭마성과 운명을 함께 하려다가 결국 츠츠카케를 혼자 둘 거냐는 레드 터보 일가를 결국 살기로 결심했다. 또한 이때 행동들을 보면 키리카처럼 떠돌이 폭마의 존재에 의해 무의식적으로는 공감했지만 그동안의 고생으로 인한 증오가 더 강해서 애써 인정하기는 힘들었기에 계속 부정한 듯하다. 떠돌이 폭마 키리카는 중반부 28화에서 떠돌이 폭마 야미마루의 꿈에 잠시 나타나며 30일화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츠키카게 사요코라는 이름으로 18살까지 평범한 인간으로 양 부모와 수호 폭마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는데 자신에게 거의 유일하게 잘 대해주었던 호노리키에게 희미한 연심을 잠깐 품었고 어린 시절의 불량 소년들에게 괴롭힘 당한 것을 히노 슌스케가 구해주어 그와 만난 적도 있었다. 학교에선 연극 주역을 지원했지만 하루나와의 경쟁에서 단 한 표를 빼고 모두 하루나에게 몰표가 가고 소외당하거나 배고프에 에서는 팀워크가 흐트러진다고 주전 선수에서 이군 선수로 퇴짜당하는 등의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더 슬픈 건 자신의 생일에 호노리키만 와서 축하해 주었다는 것. 이에 따라 같은 떠돌이 폭마인 야미마루가 2만여 동안 겪은 멸시와 고도 그에 따른 보상 심리에 가까운 야망에 크게 공감하여 그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의 힘이 되기 위해 헌신한다. 아스파라에서 밝혀진 출생의 비밀은 키리카는 귀면 폭마 카신과 인간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었으며 아버지 카심이 마지막에 보인 사랑과 사시코와 호노리키의 설득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 먼저 괘씸하여 터보레인저를 도와주게 된다. 야미마루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했으며 최종회에서 폭마성에 잠입해 있던 야미마루를 구한 다음 야미마루와 함께 어디론가 떠난다.
사면시인 스핑크스나 마음을 바꾼 요한밀사 방큐리어에 의해 부활하여 오즈 미유키를 납치해온 사면시인 다곤을 제거하고 스핑크스는 오즈 미유키, 요한밀사 방큐리어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가 오즈 카이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곤 하나 절대시 엄마마저도 그녀의 바주카 한 대 맞은 것에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그 뒤로 방큐리어한테 온마이에 죽은 이사무와 히카루를 되살리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토록 철저하게 강조해오던 어둠의 계율을 후일 그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함으로써 거꾸로 악의 소굴이었던 임페르시아를 바른 길로 이끌게 된 진정한 구세주가 된다. 절대시 온마타도 후에는 임페르시아의 새 지도자가 되어 방큐리어, 나이 메어랑 힘을 합쳐서 임페르시아의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가끔 마즈레인저 일행들과 전화로 교신하고 있다. 오모시엔 타이탄처럼 갱생했지만 그와는 다르게 살아남았다. 요한밀사 방큐리어는 34화 에피소드 막바지에 프레이 이젤이 운마를 봉인할 때 대폭발에 휘말려 들었으나 불로 불사답게 다음화에 흑만주만 뒤집어 쓴 채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 우연히 찾아낸 예언의 책에 이끌려서 신들의 계곡에 도착 오모시의 와이번의 조언으로 명보 신들을 보자 한다. 명보 십신 등장 이후로는 전투력이 그들에게 비할 수가 없는 데다가 신바 집행 시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어둠의 계율도 있어 전투에 나가지 않고 이들 사이에 끼어 심부름꾼이나 개그 캐릭터 역할만 맡는다. 그러나 오모시는 이프리트에게 불태워질 뻔한 오모시인 토트에게 나이와 메어의 영혼이 바뀌거나 오모시인 타이탄에게 발필한 듯 그 취급은 매우 안 좋았다. 그러던 도중에 인간들의 용기의 훌륭함은 무한이라는 사면시 스핑크스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 최종적으로는 스핑크스와 함께 운마에게 반기를 들었다. 임페르시아에 끌려온 오즈 미유키를 지상으로 데려오고 자신의 불사신의 힘을 부여해 오즈 이사무와 히카루를 살려낸다. 오즈 오카가 나이, 메어 둘에게 껴안으면서 둘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사이좋게 화해도 하게 된다. 마법전대 마즈레인저에서 엄청 쉽게 살렸는데 파워레인저 미스티 포스에서는 우리가 옆에서 응원도 해주며 힘을 쥐었잖아 간신히 살렸다. 그러고 나서 인간체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다. 베테랑 최종화인 47화에서 석의 거수에서 빛나는 토끼레스를 보면서 이때까지 자신이 뭐 반짝임이 라이토가 아니라 선을 담은 등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요 성의 거수가 파괴당하고 모로코 후작과 같이 탈출한다. 요 라이토에게 대단히 반짝이는구만 이거 보라고 역시 이래야 해칠 보람이 있지 너희들도 잘 보라고 라고 말하며 그자를 상대로 최종 결전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파괴된 캐슬 터미널이자 성의 거수는 자신의 일부였기 때문에 어둠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자신 역시 약해져서 라이토에게 밀린다. 그저에게 랭게츠, 바주카로, 유도, 레이보우, 크래시를 얻어맞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이때 네로남작과 모르코 후작이 자신에서 목숨을 바쳐 자신의 힘의 일부가 되어준다. 다시 토끼자를 밀어붙이고 라이토와 결파를 내려고 하지만 라이토의 레인보우 환생 체인지에 다시 밀린다. 결국 토끼자에게 대회전 캐논을 얻어맞고 패배해 다시 본래 인간체로 되돌아온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손을 뻗더니 어두운 곳 자체의 모습으로 변하며 통제를 못하고 날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살아있던 그리타 양이 쿠라 이너를 타고 나타나 미에즈 그를 데리고 사라지면서 매우 희귀하게도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최종 보스가 되었다. 그리타양은 세도라인의 내간부 중 1인으로 노아 부인의 딸. 그런데 친탁을 좀 많이 한 건지 외모가 어머니와는 하나도 안 닮았다. 어둠의 황제 황후 후보이다. 자이는 고스롤이 있지만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어째 민화하다. 노아 부인의 성격과는 달리 흑철 장군 슈바르츠를 몰래 연마하고 있으며 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움직일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나는 듯 다소 비호감 있는 모습과는 달리 목소리가 아주 곱상하며 악의 조직의 간부급 인물답지 않게 소심하지만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황제인 제트를 흡수한 다음에는 그 곱던 로리티카 목소리가 순식간에 새끼 철철 넘치는 고압적인 여왕님 목소리로 변했다. 45화에서 직접적으로 싸우진 못하지만 대신 토끼자들이 싸우는 틈에 캐슬 터미널을 이윽고 어둠으로 보내버리는데 성공했으나 요 그녀의 앞에 제트가 나타나고 복수 때문에 그들을 덤리려는 무릎에 복수 같은 걸로 이러는 게 아니다. 한진한 당신이 불쌍했고 당신에게 반짝거림은 남의 걸 뺏는 게 아닌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라고 대답하나 어둠 그 자체인 나는 반짝임을 가지지 못한다라 대답한 제트가 칼을 들고 요코 화면이 바깥에서 기다리던 네로와 모르코를 비추던 상황에서 명소리가 들린 것과 함께 캐슬 터미널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엔 사망한 걸로 여겨졌었다. 다만 최종화에서 제트와 토끼자의 최종 결전에서 제트가 패배한 후 그의 앞에 나타나며 생존 확정. 수상당의 기자랑 그를 데리고 같이 우리가 원래 존재하던 어둠으로 돌아가자며 반짝이면 그곳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코라 이너를 타고 떠난다.
우주 폭주조 보조크는 최후반부 47화 오랫동안 카레인저와 대립하던 복구족들이 에그 조스에게 토사쿠팽 당하자 카레인저와 손을 잡아 48화 폭주왕자 에그 조스를 퇴치한다. 이후 공조 신분으로 돌아간 존넷을 제외한 구성원들은 지구에 정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통장 가이나무는 아키니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무학력자인 부자한 젤머더와 발명가 그런치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만학도가 되었으며 각종 자주 얼굴을 비추다 익스트라 우주인 폭주족들은 발레단에 입단해 발레리노 발레리나로서 새 출발을 하였다. 전작의 집사, 코체같이 이전까지 소수의 간부나 괴인이 생존하는 데 비해 적군의 수령과 간부들이 딱히 봉인이 안 되었고 전체가 갱생하며 나란히 생존하는 것은 처음이다. 유고파는 제작 사정사 인스페이스로 다 넘어간 설정대로 그런 거 없이 리타, 제드, 디바톡스, 커론만 정화시키고 조던의 희생으로 싹 다 무례화시킨 시기라 그대로 전멸된 악역들이 많은 설정이었다. 집사 코차는 머신 제고 바라노이아의 간부로 바카스 훈드 황제의 집사 콤비 머신수의 거대화를 맡고 있다. 매우 솜씨가 좋으며 바카스 훈드는 집사이긴 한데 끝나 오레인저에게 당하고 그에게 욕이나 먹고 황태자 브루 돈트에 까탈스럽고 장난기에 심보가 사나운 성격에 맨날 갖춰야 하는 캐릭터들이다. 한마디로 이 작품의 악역들 중에서 제일 불쌍했던 인물들. 브루 돈트가 카이저 브루 돈트로 부활해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도 변절해 그의 편에 붙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바람이 끌어내 의한 암흑 소립자 작전 때 암흑 소립자로 무력화된 2대 로봇이 댄스 추드 폭주하자 힘으로 나미의 노래를 틀어서 시리어스한 개그를 연출했고 레인저와의 최종 결전에서 카이저 브루돈트와 공주 마르치와가 패배하고 스테리아마저 자결하면서 마리노이아가 몰락간후 도망쳐서 후위를 도모하려 하나 브루돈트와 미르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간마진에게 딱 걸려 근성을 고쳐주겠다는 걸 빌미로 에게 끌려가듯이 어디론가 떠남으로써 이 악역 콤비는 개그 캐릭터답게 최종화까지 살아남았다. 판도라 일당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판도라가 가장 우위에 있어서인지 악의 조직 중에서는 드물게도 배신이나 하극상 같은 내부 분열이 거의 없다. 한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판도라 모르게 계략을 꾸미기도 하지만 배신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일에 한해 서이고 판도라에게 들켰더라도 지팡이로 맞으며 혼나는 정도로 끝난다. 계획에 실패해도 간부들을 처벌하는 묘사가 없고 그저 판도라가 욱해서 기물 파손하는 정도이다. 그들이 벌인 악행은 다른 악의 조직들과 다를 바 없지만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가장 분위기 훈훈한 악의 조직 중 하나. 조종아에서는 대수신에 의해 이전보다 더 작은 항아리에 봉인되어 우주 끝으로 추방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잘 지낸다. 구성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거기다 개과 천선하지도 않은 채 나름대로 해피엔딩을 맞은 슈퍼전대 내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특이한 투지. 지속 계란파는 지저 제고 튜브 소속의 지저 생물이다. 계란파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대수를 거대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이 때문에 지저 제국에서 기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화의 작전을 담당하는 간부가 호출하면 크로스의 부하인 지대수는 계란파가 마음대로 와서 거대화한다. 90화에서 아나그마스를 거대화시킨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장이 없고 그 후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오요부와 함께 지저성 안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켄트릴라는 데보스골의 전기 중 한 명이며 백면신광 카오스의 부하로 밑에 즐거움의 밀정 라큐로를 두고 있다. 기쁨의 노래를 지배자인 암흑종 데보스에게 바치는 가이이며 그녀의 노래에는 데보 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효력이 있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적간부치고는 엄청나게 긍정적이며 오히려 큐르저 멤버들보다도 더 긍정적인 이 성격만 봐서는 내가 진짜 적간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존재하는 감정이 기쁨이다 보니 성격 자체가 악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에게 더 어울리는 편이기는 했다. 첫등장 시점에서는 서브 빌런이었으나 작품 최후반부에는 선역이 되었으며 있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라큐로도 마찬가지이며 그 캐릭터는 작중 인간에게 검화되어가는 묘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다른 전기들에 비해 직접 싸우는 경우가 적다. 전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몬스터나 조리마들을 시키는 편이다. 책임한 면도 있으며 기쁨을 끌어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꼭 불행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나오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캐릭터의 주 역할은 노래를 불러 그 멜로디의 힘으로 아군에게 버프를 거는 지원형 캐릭터다. 게다가 그 끌어낸 기쁨도 올바른 형태의 기쁨은 아니기에 결국 기쁨에 취한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고 그 에너지는 데보스를 살찌우게 된다. 여기는 날이 하트를 반으로 쪼갠 것처럼 생겼고 날 가운데 하트 모양 구멍이 뚫린 캬 할버드를 사용한다. 일종의 필살기도 가지고 있는데 일명 기쁨의 춤이다. 46화에서 빈결성에서 나간 라큐로를 위로해주고 있었으나 라큐로가 자괴감을 드러내자 아이가론의 말버릇과 제스처를 따라한다. 그러다 아이가론이 나타나 도망치라며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뒤따라온 아이스 론도의 공격을 받고 테마체 큐르저가 동시에 나타나게
만나게 된다. 아이가론에게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지만 아이스론도에게 아이가론은 전투 중 큐리즈와 동반 접복을 시도할 때 이미 죽었으며 지금은 카오스에 의해 혼이 갑옷에 붙들린 좀비일 뿐이다라는 진실을 듣고 명확한 상태에서 아이스론도에 공격을 받을 뻔했으나 아이가론이 대신 공격을 맞고 쓰러지고 결국 아이가론은 카오스의 어둠에 혼이 붙들리고 반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안이 갑옷을 부숴주어 고통없이 죽음을 맞는다. 이때 아이가론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물하고자 하는 한 송이의 꽃을 건네려 하며 캔들리라의 이름을 부르나 결국 꽃을 전해주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고 눈앞에서 자신을 사랑해준 아이가론이 죽음을 맞이하자 캔들리라는 라큐르와 함께 룰이 없을 정도로 크게 통곡을 하며 슬퍼하였다. 이안이 아이스론도에게 최후의 일격을 먹이고 남겨진 아이가론의 핸드 X를 보며 울고 있다가 노쌍의 아저씨 개그로 달래주며 이번에야말로 데버스곤을 그만두라고 권하고 이안도 아이가론이 건네려던 꽃을 전해주며 도망쳐 그리고 이별해서 사는 거야 토림처럼이라고 하자 응 이라고 수긍한다. 태조가 있어는 라큐로가 가진 대지의 어둠에 들어올 수 있는 랜턴의 도움을 받아 대지의 어둠에서 카오스에게 고전하던 스페셜 레인저들에게 합류 협공을 가하여 카오스를 쓰러뜨리고 대지의 어둠을 무너뜨린다. 그 뒤에는 최종 결전의 뒷수습이 진행 중인 지상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를 도와 부모님을 찾으러 가며 등장이 끝난다. 그때 시무룩한 노쌍에게 몰래 손수건을 건네주고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장면이 있다. 즐거움의 밀정 라큐로는 데보스군의 밀정으로 기쁨의 전기 캔들릴라의 직속 부하이자 분면신과 카오스의 희야 중 한 명. 전부들 중 가장 계급이 낮으며 항상 캔들릴라와 함께 행동하지만 사실 다른 전기들과도 잘 붙어 다닌다. 암흑 중 데보스를 위해 인간 세계를 감시하며 스쿠 조이로라는 물뿌리개로 일본 몬스터들을 거대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뿌리는 물은 보건수라고 하며 물뿌리개는 복부에 붙은 지갑 안에 들어있다. 외모나 성우 작중에서 순정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 때문에 여간부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많은데 일단은 남성 간부인들 가격이지만 성실한 성격이고 자기 진영에서도 파벌을 가리지 않고 잘 협력한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편이지만 초딩같은 성격이라 뭔가 재밌는 놀이나 광경이 보이며 입모고 보고 까먹고 끼어들어서 논다. 46화에서 자신을 따라온 캔들릴라의 위로를 받고 있었으나 자신은 어차피 쓸모도 없다며 자괴감을 드러내고는 캔들릴라와 함께 아이가론의 말버릇과 제스처를 따라한다. 그러다 아이가론이 나타나 도망치라고 하고 영문을 알 틈도 없이 아이스론도와 큐르저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리고 아이스론도에게 아이가론은 이미 죽었고 카오스의 마력으로 갑옷에 혼이 붙들린 좀비의 불가하다는 진실을 듣고 경악하며 아이가론은 캔들릴라 대신 아이스론도의 공격을 맞고 쓰러진다. 아이가론을 이안이 공격하려고 하자 캔들릴라와 함께 그만두라고 말리지만 말리지 못하며 결국 아이가론은 이안이 갑옷을 부숴주어 고통없이 죽음을 맞는다. 아이가론의 죽음에 슬퍼하며 울고 있다가 노쌍과 이안의 권유에 캔들릴라와 함께 데보스곤을 이탈한다. 아스파라에서는 대지의 어둠에서 카오스에게 고전 중인 스페릴 레인저를 돕기 위해 대지의 어둠으로 들어올 수 있는 랜턴을 사용해 캔들릴라와 같이 합류했다. 전투 중에 딱히 하는 일은 썼다. 이후 최종 결전의 뒷수습이 진행 중이라 아직 난장판인 지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고 캔들릴라와 함께 아이의 부모를 찾는 모습으로 등장이 끝난다. 그런 이후에 야부는 궤도전대, 루팡레인저 대 경찰전대, 페트레인저의 등장. 악역 페트레인저 사이드의 최종 보스고 자미고 델마와 더불어 본작의 양대 최종 보스다. 11화에서 계속해서 덤비는 페트레인저들을 컬렉션 파워로 왼팔에 건틀릿을 장착해 순식간에 털어버리고 우판 X로 변신해 사슬을 끊으려 달려든 노엘 역시 지팡이에서 팔을 뽑아 갑옷자에 썰어버리고는 컬렉션 파워로 번개 공격을 시전해 순식간에 쓰러뜨린다. 이 광장에서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언제 붙던가 잔뜩 깽받쳐놨고 다음엔 좀 더 시끌벅적한 곳에서 날뛰어야겠어라고 독백한 후 다시 덤벼오던 페트레인저를 컬렉션 파워로 그림자를 늘려 묶은 후 하얀 바위를 도착해서 끝장내려 하나 갑자기 컬렉션 파워가 전부 사라지며 바위가 소멸하고 이어 그림자 숲밭도 풀리면서 당황한다. 알고 보니 금고 안에 있던 루팡레인저에 의해 루팡 컬렉션이 다 털린 것이다. 그 전에 미리 카이리가 코코레에게서 컬렉션북을 받아왔고 루팡 버클로 공중에 떠다니던 컬렉션들을 하나하나 낚아채서 코코레의 컬렉션 창고로 전송한다. 결국 컬렉션이 없어지자 본체의 사슬을 전개 2차전으로 돌입하지만 오히려 본체의 사슬이 약점으로 취급받아 사슬을 붙잡혀 내던져 지고는 실제 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문제에 몰린 도그라니오는 다시 한번 톱니칼날 공격을 시전하지만 페트렌 3호의 시저 부스트로 공격이 전부 막히고 페트렌2호의 매지 부스터와 K275의 도움으로 강화한 슈퍼 페트렌 X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황했지만 늙어서 힘을 잃은 몸이 생각 이상으로 컬렉션 파워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노엘이 지적하자 부정한다.
한다. 도와준 고 스트라이커가 사이렌 스트라이커를 가져오고 그대로 끝날 순 없다며 지팡이에 파괴 광선을 최대 출력으로 맞춰놓아 최후의 일격을 날리지만 슈퍼 배틀앤 1호의 최대 출력 포격에 밀리다가 공격 직전에 쇠서스를 전신에 둘러 방어막을 형성해서 슈퍼 배틀앤 1호의 공격을 버텨냈지만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해서 결국 쓰러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어이 금고를 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라고 패트레인저에게 강요한다. 이에 망설이는 패트레인저를 본 힐톱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도그라니오를 없애라고 하지만 이치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VS 체인저로 머리를 쏴 도그라니오를 무력화. 이 패트레인저에 의해 슈퍼대여 국제경찰 일본 지부의 지하 감옥에 자신의 금고를 감싸던 사슬로 대리석에 몸이 꽁꽁 묶인 상태로 감금당한다. 한달 루파레인저의 소중한 사면이 2대 루파레인저가 되어 제파 스트라이커를 코코레이 컬렉션 무고로 전속. 도그라니오의 몸을 조종해서 금고를 강제로 열어버려 금고 안에 있던 루파레인저를 구출해낸다. 그때 루파레인저들이 2대 루파레인저들과 감격의 제외를 할 때 뒤에서 가만히 멍 때리면서 구경하는 것으로 출연 종료. 인간은 전투력도 상당한데 변신한 타임 레인저보다는 확실히 아래지만 변신하지 않은 멤버들 중 아사미, 타치아를 제외한 멤버들하고는 1대1인 상태에서 호각으로 싸울 수 있다. 무기는 빈건을 사용하지만 망토를 배리어로 쓰기도 하는데 방어력은 시티 가디언즈의 사격이나 볼 유니티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정도이다. 안에서는 근접전을 벌인 적이 없지만 대신 스테이시 쇼에서는 검을 무기로 사용한다. 평상시엔 아지트 밖을 돌아다닐 때에는 21세기 일반 아가씨들처럼 일반 복장을 입고 다닌다. 돈 도르네로와는 돈으로 연결된 사이이지만 47화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도주할 때의 독백을 보면 나름대로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작중의 결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악역들의 경우 이게 다음 슈퍼 전대와의 VS 시리즈에서 등장하여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았고 히라 역시 만약에 후속작인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와의 VS가 제작되었다면 그 작품에서 재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가오레인저가 타임레인저와 만나는 전개가 아닌 VS 슈퍼 전대로 VS 시리즈를 끝내버려서 타임레인저의 후속 이야기는 종결된 모습이라 결국 이후 행적을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심하거나 선역으로 전향하지도 않았으면서 심판받지 않은 여성 악역이라는 점에서 보면 특이한 경우다. 신과한 가자는 처음에 포스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며 개그만 했지만 최후반부에 다른 적 조직들이 하나둘씩 파탄나는 와중 결심을 하고 고도변진 세계를 자신의 몸에 이식해서 막강한 파워를 손에얹고 판도라의 상자 내용물로 만든 부하 에스페라도로 보우 켄저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전의 굴욕을 모두 만회한다. 결국 자신의 목적인 고돔의 프레셔스 중 고돔의 심장을 흡수하고 네오 패러럴 엔진의 프레셔스와 다른 프레셔스를 흡수해 거신 가자돔으로 극성한다. 가자가 고돔의 심장을 찾아내서 흡수한 뒤 한층 더 지나 고돔 문명의 마지막 고돔 신으로 최종 보스답게 보우 켄저를 고전시켰다. 강력하지만 고돔에 뇌수가 없는 불안체였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프레셔스로 삼아 대기동안 패러럴 엔진의 힘을 풀 드라이브한 보우 켄저에 의해 패배한다. 패배 과정을 요약하자면 등신대 전투에서 노우 마스미의 닭돌 공격에 데미지를 받고 이후 나머지 보우 켄저 5인의 단체 공격에 착사. 대전에서 모든 고고비클의 공격으로 착사. 또 엔진이 파괴되고 다시 모든 힘을 잃어버린다. 전투 여파로 자신의 아지트인 섬이 무너지자 멘탈이 제대로 나가버렸는지 자신이 봉인되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 스스로를 봉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는 파괴실을 만드는 것은 번거로우니 그냥 자기가 세계를 멸망시키겠다며 공개로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도 공격하던 중 달려온 퀸과 고우와 싸우게 됐고 그러는 동안 환상 속의 임수전에서 3관마의 수행을 받으면서 경이롭게 임수관을 사용하게 된 기키레인저 3인방이 나타나 그들에게 신나게 맞다가 마지막에 기키레인저가 3관마에게 직접 배워온 수관비기 통곡관에 당해 결국에는 봉인되는 최후를 맞는다. 먼저 죽을 리오는 복수를 위하여 3명에게 임기를 넘긴다는 자신에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을 준비했고 부활받은 장은 3관마에게 궁극 비전임기 통곡관을 전수받아 돈을 봉인시키면서 장은 리오의 복까지 목표를 이루었고 리오 또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목표를 이뤄낸 셈이다. 헬로시티는 쓰레기장에 대형 쓰레기로 버려져 있다가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온 아줌마에게 살아있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취급당하기도 했다. 쓰리에 빠져있다 멀리서 날아온 문어빵 냄새에 혹해서 배가 고픈 나머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걸 훔쳐먹다 걸려버리고 그 눈물나는 행적에 동정심을 여긴 문어빵 가게 주인의 권유로 그의 애완동물이 된다. 그리고 그의 애완동물로서 충실히 생활하다 행동대장 샌들에게 습격을 받는데 문어빵을 먹으러 나온 고카이저가 구해주면서 문어빵 집의 영업주가 되기 위하여 제자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문어빵 가게 주인의 어머니가 반대해서 난해함을 겪고 있는데 동대장 샌댕과의 전투에서 문어빵집 주인의 어머니를 온몸을 바쳐 구하면서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고 서로 둘이 결혼하여 온천집을 하며 살게 된다. 역시 개그 캐릭터 보정. 서로 마지막에 문어빵집 주인의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 아이도 생겼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잊어도 고전한 장가 그 바주카를 직격으로 맞고도 멀쩡한 걸 본 조 깊게는 실은 강한 녀석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역대 행동 대장 중 유일하게 생존한 인물이 되었다. 안원이는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의 적세력 노우토와 히로치기의 전투와 노우토의 세계 노우토 레이어의 주민으로 노우토 레이어가 인간 세계와 겹쳐진 세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인간으로 위장해 공존하고 있으며 돈브라더즈의 멤버들은 전용 무장인 장글라스로 이들을 판별할 수 있다. 여타하게 조직의 전투원처럼 전용 개인 슈트가 있지만 인간으로 변장했을 때는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전체를 지키며 안원이라는 말버릇을 사용하면서 부츠 안오 햄머로 습격한다. 히토치기 등장 시 땅이나 벽에서 튀어나와 간부들보다 먼저 현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히토치기들은 갑자기 소환된 안원이들을 보고 어리둥절하다가 안원이들과 같이 돈브라더즈에게 덤벼든다. 특별히 노우토나 히토치기가 명령을 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안원이들도 자동적으로 순간이동이 되어 전투하기 때문에 기존하게 조지의 전투원과는 이질적인 점을 가지고 있다. 노우토의 전투원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어째서인지 노우토가 적대하는 히토치기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16화 방송 후 드러난 설정에 의하면 노우토가 없을 경우에는 히토치기의 강한 힘에 매료되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 사조가 마저 최종 보스인 소노나 소노의 호출도 없이 묻혀버렸다. 추측상으로 소노 일행이 인간 세계에서 공존을 택하자 그들 또한 공존을 택한 걸로 보인다. 그들을 사냥하는 주오토도 없으니 인간 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낼 것으로 보인다. 닥터 오브라는 무장 두뇌군 볼트의 주요 대간부 중 한 사람. 분명은 오우라 고이며 오우하라 좋아하는 철진 사이였다. 시기가 짝인지 센다 루이와 함께 무장 두뇌군 볼트에 들어간 후 하마에서 두뇌수 바이러스 두뇌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자신을 괴인으로 개조하여 라이브맨과 대립하였다. 시기사항이라며 평소 분장 모습이 악의 조직 간부다운 모습을 한 캠프 아젠다하고는 다르게 오브라 본인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닥터 오브라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닥터 오브라 상태에서도 긴 손톱과 찢어진 입으로 변한 모습은 아무리 생각날 정도로 소름 끼친다. 거의 혐짤이나 다름없는 수준. 주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및 생체 실험 위주의 두뇌수를 개발하며 그 실력은 자존심이 강한 닥터 캠프조차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상황을 반영하듯 오브라가 퇴장하기 전까지는 그의 출동 빈도가 제법 높았다. 그러나 라이브맨에게 도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면서 에교스 비아스에게 신임을 크게 잃어간다. 그중에서 대간부 중 가장 먼저 볼트를 탈퇴한 인물이자 최초로 에교스 비아스의 정체를 알게 된 인물이다. 그가 아직 인간이었던 시절 두뇌 베이스에 상주했을 무렵 길을 잃었다가 우연히 그의 비밀바 두뇌룸을 엿보게 되었고 비아스의 정체와 목적을 알고 말았으며 충격이 너무나 커서 캠프나 마젠다에게는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아스는 오브라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걸 알면서도 굳이 입막음을 위해 제거하지 않았던 것은 알려두더라도 동료들한테 발설하지 못할 만큼 충격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요 41화에서 다시 등장하여 투명인간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이 되돌아온 뒤 친구인 오하라 조에게 비아스에 대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기억이 돌아온 후에는 한쪽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이 공격받는 것을 무릅쓰고 비아스의 음모로부터 다른 간부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닥터 아슈라와 닥터 마젠다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된다. 그 장면 이후 그의 행적은 더 이상 묘사되지 않았으나 아마 자신과 친구들의 과오를 숙제하며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시마는 대성당 고즈마 은하계 박명군의 간부로 기르크 사령관 여왕 아하메스의 부하 상관인 아하메스와 더불어 고즈마 간부들 중에서 얼마 안되는 여성 간부이다. 여왕 아하메스의 부관으로 활약하며 체인지맨과 맞서 싸운다. 에이피어처럼 얇은 검을 무기로 사용하며 검으로 광선을 발사하거나 빛을 내뿜어 상대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다. 그와 못지않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인지 드래곤을 제외한 체인지맨을 상대로 4대1로 싸워서 이길 정도인 데다가 체인지 드래곤도 상당히 고전시켰다. 그러나 검은 개과천선한 이후로는 양날검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다. 12화에서 체인지맨과 싸우는데 늘 그렇듯이 여성 멤버인 머메이드와 피닉스를 상대한다. 이후 여왕 아하메스에 의해 자신의 목숨과 함께 체인지맨의 말살을 강요당한 것과 고즈마를 배신하게 되고 히드라병을 무찌르며 나아갔지만 아하메스에 의해 위기에 처한다. 다행히 체인지맨이 아하메스를 방해했으나 바로 부바의 블루바더스 아린검에 목숨을 잃는 듯 했으나 그것은 부마가 그녀의 탈퇴를 돕기 위해 일부러 가사 상태에 빠뜨린 것이었다. 나중에 부바가 체인지 드래곤에게 패하고 나서 몸에 빛이 나며 이상이 바뀌어 진짜 공주의 모습으로 바뀐다. 15화에서는 바지가 쓰러진 후 다른 우주인들과 함께 우주로 돌아간다. 아마 이후에는 아만가 성에서 사는 모양.
상이사 게이터는 나비성 출신의 간부로 푼수에 상당한 겁쟁이이며 건방되는 성격의 간부 따위와 함께 고즈마에서 소소하게 개그를 담당한다. 고향에 임신 중인 아내 조리와 아들 와라지를 두고 홀로 고즈마에 합류했는데 후반부에 그를 쫓아 지구해온 조리와 와라지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즈마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즈마 51화에서 조리가 출산한 것과 리게의 성인 나나의 설득을 듣고 태어난 딸과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는 일념으로 제조 장계란의 알들을 파괴한 뒤 고즈마에서 탈출한다. 홍화 바제의 발언에 의하며 고즈마 최초의 배신자로 부가 시마가 여기에 동요하여 고즈마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된다. 교다이는 대성대한 고즈마의 소속 생물, 교다이 별의 원시 생물로 입안에 거대한 눈이 존재하며 눈에서 발생하는 광선은 한 번 사망한 경우도 포함해 생물의 조직을 활성, 거대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번 나타나 쓰러진 우주수사를 부활시키는 역할이다. 고즈마에서 우주수사를 거대화시킬 목적으로 사육되었다. 요괴 군단은 닌자 전대 카쿠레인저에 등장하는 적 세력이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속 분노와 증오심이 만들어낸 존재들로 공포와 두려움과 함께 인간의 그림자에 있던 그들은 인간과 전쟁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100년 전 이전의 전투에서 벌어진 삼신장과 요괴 대마왕의 투쟁이 가장 격렬한 전투였으며 삼신장이 이끄는 인간들의 승리로 끝났고 대마왕과 그에 협력한 요괴들은 추방되었다. 최종화에서는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요괴인 요괴 대마왕이 도발 중 봉인의 문에 갇히면서 와해되어 붕괴했으며 봉인된 요괴들은 전부 다시 봉인의 문속 세상에 갇히게 되었으며 언젠가 돌아오겠다며 인간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 사기에서도 전내는 에볼리안의 요새에 침입할 작전이었지만 그를 간파해버리는 바람에 작전이 틀어져서 마오로와 오빠 미즈호만 침투하게 된다. 사실상 둘만 에볼리안 기지에 버려진 꼴이 되고만 컷이다. 그 사명시인 데스 모조리아에게 세뇌당하여 파괴해서도 전내라는 에볼리안의 여간부가 되고 말았다. 아스카를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칼을 갈고 있던 건 그 때문. 그리고 사명시인 데스 모조리아의 사명인자가 들어간 아이를 출생한다. 참고로 이 아이는 연인 아스카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암시가 있는데 그 아이는 요도의 사도 리제가 되어 사명체 에볼리안의 간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를 확신한 아스카가 무모하게 나서다가 암흑의 가못에 조종당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녀도 오해를 풀고 세뇌에서 벗어나서 다시 마오로로 돌아온다. 그 뒤 공룡 카레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40화에서 다시 에볼리안으로 돌아가게 된다. 물론 이때는 자신을 되찾은 상태였기에 야채 대나니한테 에볼리안의 작전을 슬쩍 흘러주는 도 아스카 일행의 정보통이 됐지만 리제의 이심을 사게 되었고 47화에서 사명시인 데스 모조리에게 납치되나 49화에서 사명체 에볼리안과의 최종 결전 때 아바레인저 일행에게 구출된다. 그 최종화인 50화에서 아바레인저 일행이 최종 보스인 사명시인 데스 모조리아를 쓰러뜨려 사명체 에볼리안과의 싸움을 끝낸 뒤 다시 용인으로 환생한 리자에게 미코토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스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금명의 사도 리제는 47화에서 데스 모조리아에게 몸을 빼앗겨 조종당하게 되지만 아바레인저의 다이노 가치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수수께끼의 소녀 덕택에 데스 모조리아를 몸속에서 몰아낸 후 마오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리주엘의 모습일 때 엄마라고 말하며 이제의 모습으로 변한 상태에서 엄마라고 말한 후 원래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아바레인저 일행이 사명시인 데스 모조리아와의 최종 결전을 끝낸 이후에 아스카 마오로가 미코토라는 이름으로 양육하게 된다. 대란이는 18화에서 등장하는데 미케라가 보내자마자 아바레 킬러에게 한 번도 안 내서 당하고 버클에 흡수되었다. 후 아바레 킬러의 가정부로 전락하게 되고 미케라한테 전화를 걸어 곧 돌아간다고 했지만 아바레 킬러의 가정부로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미케라는 뭐라고? 넌 트리노이드의 수치야. 사실은 돌아오지 말라며 내쳐버린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 아바레인저에게 싸움을 걸지만 이츠키 랄루한테 반해버린다. 거기에다가 그녀를 스토킹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어나더 어스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져 데스 모조리아가 어나더 어스에 올 때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 걸 싫어했었다. 그래서 차원의 문이 닫히고 그대로 어나더어스 쪽에 남았는데 야채 대나니를 이용하며 다이노어스의 안보 전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야채 대나니는 어나더어스와 다이노어스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다. 마지막에 아스카 일행이 떠난 뒤 쿄류야에서 일하게 된다. 다음에 시즈카는 다크섀도우에 소속된 닌자, 주먹이란을 차고 다니는 쿠나의 두 자리를 사용하며 투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네거티브 신디케이트의 개그 캐릭터 중 하나이자 작중에 나오는 유일한 여성 간부로 말하는 전형적인 악녀 기믹인가 싶었는데 어둠의 야이바의 등장과 동시에 개그 캐릭터화가
없도록 진행되었다. 그 꼬발의 조직이 무너진 뒤에는 개그 캐릭터 보정으로 살아남아 월간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뒤 최종화 에필로그에서는 월간과 함께 손오공의 여의봉이라는 프라셔스 탈환에 나섰다가 보호켄저한테 또 발리고 도망쳤다. 이후 습관전대 개키레인저대 보호켄저에 다시 등장. 해적전대 고카이저의 극장판이 해적전대 고카이저대 우주형사 갸반의 게스트 출연. 역대 슈퍼전대 게시마 악역들이 갇혀있는 우주감옥이 마공 감옥에 죄수가 되어 있다고 한다. 변환의 월강은 몇백 년 전에 자신의 몸과 맞바꿔 봉인한 존재이나 어둠의 야이바의 귀신으로 인해 봉인이 풀려버린다. 엄청난 폭풍과 번개를 불러내는 괴수로 다이보이저조차도 밀릴 정도다. 하나 에이지와 나츠키가 아조의 힘의 원천을 봉인하여 깨졌고 다이보이저에 의해 쓰러졌다. 역대 슈퍼 전대에 괘씸한 악역들이 갇혀있는 우주감옥이 마공 감옥에 죄수가 되어 있는데 자신의 수하인 바람의 시즈카도 같이 죄수가 되어 있지만 같은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바에와 야츠 데나니와 같이 수감되어 있다. 바에와 같이 사정에 갇혀있는 채로 야츠 데나니가 월간과 바에를 치면서 구출해 달라며 루카와 아임의 손을 잡지만 어벨러스가 감옥을 풀면서 바에와 월간을 들고 다른 죄수들과 같이 신나면서 탈출한다. 프리셔스는 46화에선 다시 세르당에 자신에게 덤비는 야바소드를 스스로의 손으로 차단하고 드디어 에라스에게서 어떤 예지를 보고는 건조지와 함께 에라스의 신전에 결계를 치고 류소우저를 맞이한다. 류소우켄을 놔두고 결계를 뚫고 들어온 코우와 아스나를 맞이해 우세를 점하지만 토가 나타나 류소우 브라운으로 변신해 덤비고 장난삼아 놀아주는 듯 싸우지만 그쯤에 세토가 나도 가이소케를 들고 코우가 결계를 부숴버린다. 이어 건조지를 해치운 나머지 류소우저 4인도 합류하고 결국 류소우저 7인의 다고를 이겨내지 못해 치명상을 입고 퇴장. 에라스에게 다른 드로이드를 낳아주며 이번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뤄드릴 테니 제발 도와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만 에라스가 아무 대답도 없자 절망한다. 이어 뒤쫓아온 류소우저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들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존재다 라고 소리치고 무슨 뜻이냐는 반바의 말에 처음으로 에라스에게서 탄생했던 건 너희들 류소우족이었다고 한다. 이어 최초로 이별을 지키기 위해 에라스는 류소우족을 탄생시켰지만 너희들은 제멋대로 진화하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이별을 상처 입혔고 이에 실망한 에라스가 류소우족을 설멸하기 위해 드로이드를 탄생시킨 것이라며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혼란에 빠질 류소우저에게 다른 내놈들을 없애버릴 것이며 그것이 드로이드의 사명이다라며 식은 덤벼들지만 나니파 와이즐이 그를 저지한다. 이어서 크레온이 나타나 비로 류소우족을 없애기 위해 에라스가 드로이드를 낳긴 했지만 이제는 그 드로이드니 지구를 정복하려 들자 에라스는 둘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라며 둘을 뜯어 말린다. 와이즐은 더 이상 관객들이 사라지는 건 싫으니 이제 그만두자며 프리셔스를 설득하고 와이즐이 데미손을 잡으려는 순간 에라스가 발사한 빔에 관통당해 사망. 데시제는 에라스가 그대로 흡수해 진정한 모습으로 만드는데 써먹었다. 최종화에선 에라스가 쓰러짐과 동시에 되살아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았지만 크레온 와이즐에게 어거지로 끌려가면서 등장 종료. 와이즐은 최종화에서 에라스를 쓰러뜨린 류소우저들에게 콩크레츄레이션이라면서 박수를 친다. 그 모든 사건이 다 끝나서 그동안 크레온이 왜 불사신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이너 소어를 만들 수 있냐고 물으면서 크레온이야말로 에라스 같은 존재니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크레온의 고향별로 가기로 한다. 그때 에라스가 죽고 다시 살아남은 프리셔스까지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어둠의 가면술사 크렌툴라는 지구상에 있는 여러가지 문화나 사물을 아이디어 삼아서 인간을 괴롭히는 작전을 맡는 역할을 하며 그를 위한 사면사와 사면수를 부린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엽기적인 반면 비굴하고 비열한 성격에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싫어한다. 최종화에서 키라 메이저에게 요돈 황제의 유일한 약점인 힘을 흡수하고자 시체를 먹으려 할 때 사면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황제가 사망한 후 요돈헤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면서 키라 메이저에게 앞으로 다른 문명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플로그에 나온 장면에 따르면 요돈헤임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집단으로 변했다. 스테이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세계가 서로 교류하는 시점에서 등장. 헤어스타일이 변했으며 컬러풀을 방문해 카페를 먹으며 카카이토피아의 현황을 공유해주며 시인들과 컬러풀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는 야치대의 말에 간식권을 돌려주면서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키카이토피아로 복귀하는데 주민들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일전에도 그랬지만 키카이토피아를 구한 건 자신이 아니라며 왕으로 즉위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스테이시는 카카이토피아를 구한 영웅 중 한 명이라고 주민들이
부디 지켜 세우자. 히로 자신은 왕이 될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모두와 함께 키카이토피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남긴다. 히로 왕은 될 마음이 없지만 키카이토피아의 대표로서 모두와 함께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히카이저는 젠카이오 2대를 파괴해 해체한 히카이 주오가 직접 변형하며 등장.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니 아카이 주오 안에 스파테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제대로 공격할 수 없는 상태의 젠카이저 멤버들을 압도하지만 난입한 투카이저의 소음 공해로 인해 이들을 놓친다. 이후 토지랜드 팰리스로 돌아와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재개조의 영향으로 스테이시에 대한 태도도 이전과 달리 동료인 스테이시를 실험 병사나 빠져라 라고 막말하는 등 차가웠다. 다음날 전력 젠카이오가 아카이 주오와 맞서는 동안 스테이시가 넘겨준 데이터 칩을 분석한 조크스가 히카이주오 안에 침입해서 구출해오고, 이어 전력 젠카이오를 해체해서 카이토가 조크스와 함께 젠카이주오를 합체해서 폭주하는 하카이주오를 저지할 동안 히카이노이드사 인조가 과거사 얘기를 하며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직후 하카이주오를 파괴하고 합류한 카이토가 나타나자 서서히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지루데의 세뇌가 더 강력한 데다 쿠다이터 부대가 방해하는 통에 세뇌를 해제하는 데 실패하고 역으로 8의 기관총으로 카이토를 공격하지만 전력 전개 캐논 기어 틀린 거에 동시에 사격에 결국 하카이저 슈트가 전부 해제되면서 세뇌가 풀려 245로 돌아오게 된다. 소노이는 타로가 모든 임무를 마치고 기억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타로의 부탁을 받고 포장마차에서 동료들의 이름과 성격을 대신 설명해주지만 타로는 결국 이노지카 치바사 차례에서 소노이에 대한 기억까지 잃어버린다. 소노이는 슬픔을 애써 참으며 타로와 처음으로 우연히 만나는 손님인 척 오뎅을 대접한다. 그때 갑자기 소노니의 화살이 포장마차에 날아오는 걸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낀 소노이는 서둘러 소노니와 소노자에게 합류하고 둘을 공격하던 소노나와 소노야와 맞서 싸운다. 브라더즈의 도움 무라삼에도 합류해 협공하지만 점점 밀려가던 토조, 하루카의 만화원고를 읽고 기억을 되찾은 타로가 이들의 싸움에 합류하고 소노나와 소노야를 물리치는데 성공하지만 전투 이후 타로는 행방불명이 된다. 이후 하루카가 그림만화 시상식에 참여하며 등장이 끝난다. 소노니는 소노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부상을 입은 소노씨를 발견한다. 그를 처형한 소노야와 소노나를 알아보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노이와 돈브라더즈가 있는 오뎅 가게로 자신의 화살을 알려 지원 요청을 한다. 그녀는 소노나를 상대하는데 소노나가 그녀의 화살을 가볍게 튕겨내면서 내동댕이 쳐진다. 그때 나타난 소노이와 함께 변신해 공터로 장소를 옮겨 소노나와 다시 싸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방적으로 당하고 꼼짝 못하게 된다. 그곳에 타로를 제외한 돈브라더즈 또한 합류해 싸우지만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기억을 되찾고 돌아온 타로의 뜻에 따라 단체 나놀이를 한다. 플로그에서 치바사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찰들을 공격한 죄로 지명 수배되어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막상 본인은 치바사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인지 만족스러워한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치바사와 함께 지명 수배에서 해방되었는지 하루카의 시상식에서 치바사와 동료들과 함께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소노자는 소노니와 길을 걷던 중 누군가에게 쫓기던 소노씨를 발견한다. 소노씨가 둘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그를 무라 3회로 암살하고 소노니와 소노자에게도 싸움을 걸어 소노나와 소노야와 전투를 벌인다. 그리고 소노이와 타로를 제외한 돈브라더즈도 난입하며 함께 전투를 벌이지만 소노나와 소노야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앞바지에 난입한 타로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소노나와 소노야를 되치한다. 마지막에는 만화가로 재기한 하루카의 편집장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하루카의 시상식 때도 하루카 제기의 1등 공신인 덕분인지 시상대에 함께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안경을 쓴 채 온라인으로 하루카를 빡세게 가르치고 있다. 대왕 트란저는 47화에서 제트맨을 쓰러뜨리려고 다시 등장해 승리 직전까지 가는데 모습을 감추었던 라디게가 인간의 모습으로 도리와 손을 잡고 협공을 가한 이후 일어선 제트맨의 합동 필살기로 패배하고 마는데 라디게에게 한쪽 손을 찔리고 라디게로부터 라디게님이라고 부르라며 강요와 괴롭힘을 당한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복을 연이어당해 정신붕괴를 일으키고 사망할 때까지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 페인이 된다. 그런 불명의 환자로 정신병원에 수감되면서 정신병원의 의사가 뇌신경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침까지 질질 흘린다. 라디게에 대한 공포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트란자의 마지막 장면. 아이러니하게도 트란자가 이런 최후를 맞이한 에피소드의 제목은 제왕 트란자의 영광이었다.